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세계 식량난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식량 수출 제한 조치는 57건에 달하고 곡물 가격도 45%나 올랐죠. 식량 자립과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텐데요. 식량 안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 시점, 농업의 거대한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농업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농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성재훈 디지털 농업 추진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농촌진흥청의 디지털 농업 추진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기술도 뛰어나시고 그다음 경험도 많고요. 또 사실 감도 뛰어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사실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잘 한다 이게 말로 전달하기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농산업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이 디지털 전환이 한창 우리 유행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이라는 말이 사실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2020년 3월에 이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정부 부처에서 디지털을 특별히 단어로 만든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다행히 처음으로 만든 겁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빅데이터 팀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건 정부 조직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만든 거고요. 그렇습니까? 이 빅데이터 팀을 조금 발전시켜서 디지털 농업 추진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친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 또 정밀 농업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014년 말에 그 발달된 과학기술을 활용을 해서 농업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해가지고 농업기술 혁신 방안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입니다. 그게 2014년이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 2016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디지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요. 또 정밀농업, 프리시전 어그리컬처는 한 1900년대 말에 나왔고요. 아,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정밀농업, 뭐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 이런 게 막 혼재돼서 쓰다가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은 과정이 참 다양하거든요. 품종도 만들어야 하고 이걸 키워야 하고 수확하고 저장, 유통, 가공, 소비자 손에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자. 그리고 스마트팜은 시설 농업 위주로 자동화시키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하자. 주로 공장 중심으로. 시설 원해라든가 이렇게 가축 축사 위주로요. 그다음에 정밀 농업은 생산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걸 정밀 농업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통틀어서 좀 차별화시키는 과정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자. 좀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농가에 왜 이렇게 디지털 농업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인구가 221만 정도 되니까 대략 한 4%가 조금 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니까 고마우신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5,100만의 평균 연령이 44세쯤 됩니다. 근데 농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8.2세입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농사짓는 땅이 1.1헥타, 그러니까 1헥타르는 가로 100m 곱하기 세로 100m를 1헥타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밖에 농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발전하기 쉽지가 않죠. 이런 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농민이 농사 지을 때 좀 경제 규모도 좀 늘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과 경험이 아닌 데이터로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게도 좀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래야 또 발전이 되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지를 대규모로 갖기도 힘들고 또 그런 디지털화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택시 탈 때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탔어요. 예. 근데 요즘은 택시 부를 때 전부 다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아, 부르는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디지털 농업을 농업에 바로 적용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고 힘들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아마 한 5년 이내에 이게 농업에 급격하게 퍼질 것 같고요. 그래요. 그걸 미리서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한테 직접 연결도 해주고 뭐 인터넷으로 연결도 해주고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그게 확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면인데요. 아까 예.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가 인구가 221만 정도 되는데 청년 농업인이라고 말하면 저희가 40세 이하를 청년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네. 이 농사 지으시는 분 중에서 40세 이하가 0.8%입니다. 그래요. 0.8%요.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농사짓게 시골에 와서 농사짓게 만들려고 하면은 물론 농식품부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융자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해줘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에 시군구가 229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게 63개예요. 근데 예. 시골에 산부인과가 없으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인프라도 좀 그런 측면에서도 네. 같이 발전해야 되겠구만.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에서 예. 이런 디지털 농업 확산을 위해서 어떤 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농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14년, 15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계획을 세워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그 시설 농업 위주로 스마트팜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동안에 원예 시설 농업은 한 6만 5천 헥타 정도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는 한 4,700호 정도의 스마트팜을 보급을 했는데요. 예, 예.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가 160만 헥타인데요. 음. 이 중에서 시설 면적은 6만 헥타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160만 중에서 시설 농업 전부 다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6만 헥타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에는 이쪽에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노지, 예. 일반 노지 들판도 네. 스마트 농업을 좀 확산시키는 이쪽에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이미 시설 농지에는 스마트화가 쉽잖아요. 거기다가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근데 노지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체하고도 많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은 벼농사를 짓건 아니면 콩농사를 짓건 간에 농사짓는 땅을 자세히 보면 이쪽 땅하고 이쪽 땅 위치별로 토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계화 시키면서 똑같이 그냥 씨를 뿌리고 똑같이 키우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걸 토성의 정보를 활용해서 위치별로 좀 다른 처방을 준다든가 예, 예. 그게 사실 정밀농업 시작이었고요. 네. 그 데이터가 생산, 수확, 네. 저장, 유통, 소비자 반응까지 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다시 또 생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생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노지가 확실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동에서 만든 기계로 데이터를 얻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더구나 기상 이변도 많아가지고 네. 노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조합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야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관계 부처하고도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뭐 있습니다. 기상청이라든지 뭐 다른 부처들하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상청에서 아침에 일기예보를 하는 것 보면은 대략 한 5km 단위로 이렇게 동네마다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어요. 기상청에서 동네마다. 지금 예, 현재요. 근데 저희들은 과수원이 사실은 산 속에 과수원이 있다 보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 뭐 5km 사이면은 과수원이 그 사이에 몇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상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30m 단위로 농가 단위로 이렇게 과수원 단위로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처음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고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디지털 조직이 대단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어. 투입해가지고 네. 농민들한테 연결해줘야 맞습니다. 되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농촌진흥청에서 인공위성도 쏜다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원격 탐사 연구실이라는 것을 19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는 다른 인공위성이 그 촬영한 그 사진을 받아다가 작황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농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과학적인 기반으로 이미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인공위성 사진이
농업 전용 인공위성이 아니다 보니까 농업에 적용하는 데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예. 이번에 과기부하고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이렇게 세 군데 부처가 협업을 해가지고 예. 2025년 2월에 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래요. 이제 아. 농업 전용 인공위성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를 3일에 한 번씩 전체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농업만 전용으로 한다 이거죠. 농업하고 산림 산림. 네, 그래요. 두 개만 어, 전용을 예, 할 수 예.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3일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재배 면적은 어떤지, 병충해는 어떤지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작물이 잘 안 자라고 있으면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미리서 외국하고 뭐 계약, 그 수입 계약을 한다든가, 예, 예. 잘 자라고 있으면 미리서 좀 산지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 그 정책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인공위성에도 그렇게 정보도 주고 네. 네. 뭐 그렇게 주지만 문제는 현장에도 활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 인력이 노령화돼 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0.8%밖에 안 되는 청년 농업을 좀 더 많이 예. 유도를 하기 네. 위해서 하고, 예. 인프라를 많이 좀 구축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드렸고 아까 그 예, 예. 산부인과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지금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죠. 그 중에서 R&D, 이렇게 연구 개발 쪽에는 한 30조 정도 되니까 한 5% 네. 정도 돼요. 이 중에서 농업 분야만 또 따지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한 4% 정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죠. 인공지능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부족하죠.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조금 부족하긴 맞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면 우리나라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IT 네. 인프라가. 네. 그럼 젊은 사람들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농업용 전기 요금은 따로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농업용 데이터 통신 요금을 따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예, 예. 이런 제도도 좀 만들어주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장님은 그거와 아울러서요. 네. 우리 농촌진흥청이 네. 각각 지도소가 있잖아요. 각 농촌마다. 예, 예. 거기 전문 인력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IT 능력으로 딱 무장하셔가지고 예.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가서 그런 걸 같이 활용해보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예. 각 센터마다 보통 직원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분들이 농민들하고 거의 1대1로 이렇게 작목 하나씩 아니면 농장 하나씩 묶어가지고 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IT에 워낙 친숙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쉽게 또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플랫폼만 잘 만들어 놓으면요. 그분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그 농업 플랫폼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와글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런 예. 플랫폼을 만들면은 농민이건 그렇죠. 소비자건 예, 예. 시민이건 누구든지 들어와서 농업 정보를 활용하고 예, 내가 맞습니다. 먹고 있는 것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내 입에까지 오게 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고요.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산업이든 데이터가 참 중요한데요. 농업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단장님께서 이 농업 데이터 융합팀을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시라고 그래요? 하던데 예. 농업에 왜 데이터가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서 그 약을 지어주시면서 복약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건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약뿐만이 아니고 약국에서 농산물을 판다면 어떨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골다공증이 있다. 네. 그러면 골다공증에 좋은 그 그렇죠. 살구 같은 게 골다공증이 예. 좋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골다공증 약만 받는 게 아니고 네. 약사 선생님이 골다공증에는 살구가 좋습니다라고 살구도 거기서 추천해주면 예. 약국에서 살구도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도움이 네, 되죠. 좋은 맞습니다. 아이디어인 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약국에 이제 있어야 하고요. 네. 이 정보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면은 개인 맞춤형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해 내는 팀이 네. 그 융합팀입니다. 네, 근데 이런 반면에 농업 관련 데이터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서 좀 일관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농업 데이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집한 지가 2,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수집하고 있고 저 기관에서는 저렇게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한 걸 이렇게 모으고 있고 저렇게 수집한 걸 저렇게 모으고 있고 아직 사실은 통합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민이 하우스 내에서 언제 창문을 열었는지가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예.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작물이 잘 자라는지가 잘하는지, 예.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분 동안 문을 열었는지가 중요한 농업 데이터인데요. 어, 이 농업 데이터가 누구 소유일까요? 그거요? 그거 저 개인 소유 아니겠어요? 당연히 농민 소유가 예, 농민 맞잖아요. 소유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농민 소유가 아니고 이 장비를 보급한 장비업자 소유입니다. 장비업체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예, 요새 그렇게 돼 있죠. 요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상법에서 예. 이 물건을 남한테 팔 때는 맞습니다. 예. 내 물건을 남한테 주고 내가 이걸 줬으니까 예. 돈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주세요 하고 예. 소유권이 명확해야만 거래가 되는데 농업 데이터는 소유권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제도도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농업 데이터 부분은 저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익을 얻는데 중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뭐 우리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농촌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연구소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모아가지고 플랫폼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겠는데요. 다들 자기 데이터는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되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요 플랫폼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농가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예. 데이터가 저희 거 아니잖아요. 농민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돈 주고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장치를 설치하면 기계 장치 업자가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그때 국가 보조로 이 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국가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계속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데이터를 좀 많이 공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민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인터넷에 띄워놓고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잘 몰라요, 농업 데이터를.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MOU도 맺고 하면서 데이터를 세일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국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을 할 때 이걸 개방을 해도 되냐 안 되느냐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방 여부를 판단할 때 민간인을 위원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이걸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사회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는 네. 판단을 민간하고 같이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 외에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디지털이 친숙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은 사실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네. 근데 요즘 기술이 또 워낙 많이 발전돼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하우스에 뭐 창을 올리거나 뭐 환기팬을 돌리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셔요. 네. 그러면 말로 구동할 수 있게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어요. 예, 예. 측창 열어줘, 예. 환풍기 돌려. 그러면 어르신은 말을 듣고 얘가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다양하게 응용을 하면은 네. 적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농업을 시작하면서 네. 우리 농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도 궁금합니다. 그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그 농가 한 3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스마트팜을 받아들인 농가는 받아들이기 전보다 34% 수확량이 늘었대요. 동시에 내 노동력은 13%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고요. 네. 그건 농식품부 결과고요. 저희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쭉 모아요.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이렇게 환경을 조정합니다라는 것을 모델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북 김제에 있는 그 농가 같은 경우는 토마토 농가는 생산량이 14% 늘고 네. 딸기 농가는 생산량이 28%나 늘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디지털 농업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농업과학기술만 본다면은 한 10년 전에는 잘 나가는 미국에 비해서 한 75%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한 85% 정도까지 쭉 올라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연구, R&D, 연구 개발비가 국고에서 투입이 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IT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지금처럼 나간다면 수일 내에 아니 수년 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고 예. 유통, 판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해외로 수출하고 하는 거. 네. 이런 게 다 연결된 구조. 전부 다 연결돼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결돼야 소비자 합니다. 입장에서는 예. 내가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나는 농민하고 직거래하고 싶은데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걸 좀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농업부 과정에는 처음에 품종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생산, 재배, 수확, 가공, 저장, 유통, 판매대 올라가서 소비자까지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서 다 데이터가 나오고 네. 소비자는 일부 데이터만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예. 이 데이터를 잘 엮어놓으면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원하면 가운데 그러니까 과정 말씀이죠. 건너뛰고 예, 바로 예.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예, 예. 이 데이터를 또 잘 가공을 해서 드리면은 소비자가 안심해서 먹거리를 예. 살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대로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농업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네. 우리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농촌이 제대로 예. 디지털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농촌의 고령화가 예.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앞으로 디지털 농업이 계속 발전을 하려면 젊은 농민들이 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사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0.8%밖에 안 되니까요. 40세 이하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위주로 자금도 대출해주고 예.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다양하게 하지만 사실은 잘 못 오시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어,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도 그렇죠. 꽤 많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에 비해서 영어관도 하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문화, 교양 다 예.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 같이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오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까지 같이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네.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떤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농업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실 거래할 수 있게 하려면은 예. 거래 플랫폼 같은 게 좀 있어야 하는데 예. 아직은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요.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장님, 앞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네. 사실 농업은 예전 농업은 1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부터 인간이 먹는 걸 채취하는 1차 산업만 농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문화까지도 농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치유 농업이라는 단어도 있어가지고 우리 그 삶을 전반적인 게 전부 다 농업입니다. 이렇게 농업이 우리 삶의 전반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여하는 제가 이만큼 보탤 수 있다는 게 제 영광이죠. 네, 단장님의 농업에 관한 애정도 가득 느껴졌습니다.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 분야의 새로운 시스템 전환이 필요할 텐데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협력과 또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더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단의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